네, 구분응선. 그동안 공전을 거듭했던 4+1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야3당 대표가 오늘 오전 최종 담판을 갖고 21대 총선에 한해서 일단 연동형 캡 30석을 수용하기로 했고 또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데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이 안을 수용하는가가 막판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상황, 강선우 민주당 부대변인 또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기다리시면서 이세돌 구단 소식 지켜보셨는데 뭐 AI 정치인이 좀 있었으면 이 선거법 개정안도 좀 묘수를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민주당 상황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의총이 3시부터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제 야3당에서 이제 합의안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이 민주당에게 넘어온 상황이죠. 네. 그렇다면 야3당이 합의안을 낸 그걸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 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야3당이 수용한 거는 이제 그 30석에 대한 캡을 씌우는 부분은 우리가 수용을 할 테니 그렇다면 석패율을 민주당이 받아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석패율 제도 관련해서는 이게 가치도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이 인물을 보고 투표를 했는데 그거를 비례를 보고 투표를 한 것 그러니까 정당 투표로 연결시키는 것이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그대로 그 대의를 반영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저는 토론이 굉장히 뜨겁게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이제 그 의원들의 각각의 의견을 정말로 다 수용을 해서 듣고요. 그리고 하나의 이제 의견을 만들어내겠죠. 그 민주당 안을 하나의 네. 안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그 다음 스텝으로 그 야3당과 민주당이 또 다시 이제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절차를 갈 텐데 우선 저는 이 선거법이 너무 늘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그 예비 후보들은 등록을 했죠. 그래서 룰도 모르고 링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런 면에서도 늘어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입법 사항과 다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 검찰 개혁도 국민들이 지금 하루빨리 바라고 있는 바이고요. 그리고 네. 그거보다 더 급한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법안 그리고 예산 부수 법안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뜻을 모아서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지금 손학규 대표의 어떤 설명도 나옵니다만 일단은 형편상 어쩔 수 없으니까 원래 그 초안을 살려야 되지만 더 이상 좀 미룰 수 없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나온 절충안이다 이런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그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그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이게 12월 6일 날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제 네. 필리버스터가 이제 한국당이 이제 필리버스터에 대해 제기를 하면서 국회가 공전돼서 지금 18일이니까 거의 한 12일을 그냥 그 지나왔는데 여태까지는 계속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국당에게 그 책임을 밀어왔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은 이제 갈 길을 가겠다. 더 이상 이제 합의는 없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12일 동안 진행된 경과를 보면은 결국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4당, 그 4+1이라는 거에서 합의가 도출이 안 돼서 지금까지 지금 미뤄져 왔단 말이죠. 근데 모든 책임은 사실 한국당에게 미뤄왔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면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됐고, 네. 그래서 아마 그 야4당이 군소 야4당이 합의한 룰에 근접한 어떤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민주당 뭐 의총을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만약에 안이 나온다면 그 다음 단계에선 한국당이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당은 원칙적으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에서 원초적으로 반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준연동형제가 과연 의회가 네.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서 다당제가 되는 건 맞지만 군소 야당들이 그 넘치면서 결국은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그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해 왔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굉장히 이게 위헌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250에 50으로 50석이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예. 그 50석이 이제 캡을 30석을 씌우든 뭐 20석을 씌우든 간에 결국은 이제 그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비례대표에 투표하는데 그 전에는 비례대표에 투표한 투표율대로 의석수를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동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그 다수 1당과 2당 예를 들어 70%의 비례대표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70% 의석을 못 가져가고 나머지 30%를 갖고 있는 군소 야당이 그걸 다 쪼개갖는 그래서 결국은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는 그래서
결국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는데 그 표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 오히려 그 1대1 행사가 아니라 오히려 소수당한테 그 의석수가 가버리는 이런 위헌적 문제를 제기해 왔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 연동형 캡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거 이번에 수용을 해버리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명분 쌓기용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응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심재철 대표 같은 경우도 이런 연동형 적용 같은 경우는 좀 거치게 정치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합의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당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긴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은 어떻게 또 이를 또 돌파해 나가야 될까요? 우선 민주당이 그 국정 운영의 어떤 책임을 자유한국당에게 떠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여당은. 다만 그 계속해서 협상의 문을 열고 그리고 논의 가능한 안을 가지고 와달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까? 근데 지금 위원장님처럼 이러저러한 단점을 지적을 하면서 안을 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협상에 임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 선거법이라는 게 대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대의라는 거는 어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사표의 비율을 줄여보자는 그런 대의가 있고 그 대의를 떠받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축 중에 하나가 이제 합의, 그러니까 각 당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다 그 서로 양보를 한 그런 합의안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독특한 정치 지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어느 정도 그 병존하는 그런 독특한 정치 지형이라는 그런 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독특한 정치 지형과 이 선거법이 조화를 이뤄야 되는 조화성 그리고 또 국민들께 쉽게 다가가야 되는 수월성 그 여러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 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수용해서 자유한국당이 안을 낸 적이 있었던가요? 제 기억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법으로 가는 그런 합의안을 하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을 해서 새로운 선거법 안을 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양보한 만큼 당신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양보를 하고 너도 양보를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뭔가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속도만큼 가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비판은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굉장히 겸허하고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게 민주당이 책임을 지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뭐 뉴스가 끝나는 시간 동안에 민주당 의총 결과가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좀 속도를 낸다면 20일에 이제 본회의를 개의를 하고 23일에 표결 처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분위기로도 그렇고 이제 사흘째 한국당에선 계속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본회의가 열린다면 한국당은 기존의 그 필리버스터 방침을 유지할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회는 어차피 12월 11일 날 그 임시회를 그 열어놓은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제 회기 결정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와 있는데 그래서 당장이라도 뭐 열라면 열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당에서는 역시 임시회가 열리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또 시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님이 유권 해석을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의 이제 유권 해석상 그거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안 된다라고 네. 한 거지만 그게 뭐 법제처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시 한국당에서는 그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선거법과 관련한 각종 수정안을 내면서 그 역시 그 국회 지연 전략을 이제 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민주당에서도 전에 그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한국당이 걸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뭐 민식이법하고 한 16개 법안이 통과됐는데 한 200여 개 법안이 그러니까 추가로 나온 것까지 해서 한 200여 개 이상의 법안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안도 지금 결국 그 법적 기준이 없는 부수 법안이 없다 보니까 지금 통과된 예산안이 기준이 없는 예산안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예산안 부수 법안과 그다음에 민생 법안, 그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 좀 타결을 해서 네.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선거법은 그 이후에 국회가 여야가 정쟁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근데 다시 이 또 선거법을 내일이든 20일이든 23일이든 간에 어쨌든 그걸 그 머리에 태워갖고 그 통과시키려고 하려면 결국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도 필리버스터라는
의사진행 방해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만은 여야 간에 좀 합의를 해서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선거법이나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좀 후순위로 밀어놓고 좀 다른 것들을 먼저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신데요. 네. 국회가 열리면 우선 예산 부수 법안, 그다음 민생 관련 법안,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서 그 나머지 법안 이 순서로 갈 겁니다. 그 회계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관해서는 이제 그게 입법 미비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럼 그런 입법 미비가 있을 때는 이 법안의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답이 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취지가 뭡니까? 법안 내용에 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서로 의견이 있을 때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는 것이잖아요. 회기라는 것이 어떤 법안 내용입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회의에 들어오시는 거죠. 회기관에서 필리버스터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필리버스터 하시려면 민생 법안도 말고요, 비정적인 법안 말고요, 정말 그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래서 정말 법안 내용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필리버스터 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연 전략, 지연의 의도로 필리버스터를 하시겠다면 물론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민주당과 그리고 다른 야당도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짧게 회기를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좀 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회기 연장의 건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권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만 법의 취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그 임시국회를 쪼개갖고 결국은 그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하면서 다음에 바로 회기 토론 없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결국 민주당 역시도 그 쪼개기 국회로 편법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누가 누구를 비난할 게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도 원래 그건 약자일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전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왜 그거를 또 민주당은 또 거기다 본인들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한국당 의원들이 몇 명 하면 또 민주당이 몇 명 하면서 계속 거기서도 그 명분을 쥐고 가겠다는 건데, 아니 필리버스터는 약자가 하는 건데 그건 좀 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까지도 개입하는 그건 전 국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선 그 쪼개기 임시회계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그 회계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지연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필리버스터의 본연의 취지에 반하는 지연을 하겠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정말 불가피하게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연장해서 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한데, 한국당이 지금 사흘째 국회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것도 지연 전략 중에 하나로 봐야 될까요? 아니 그거는 뭐 그 별도의 다르죠. 장외 집회로 성격으로? 장외 집회는 좀 다른 다른 거고요. 성격으로? 네, 국회 원내 문제와는 다른 네. 문제고. 이 사실 요 그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회 난입을 시도하고 또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도 발생하면서, 사실은 요 전 국면은 4+1이 좀 쟁점이었다가 요 국면이 오면서 또 대치가 좀 갈등이 좀 격해지기도 했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좀 권리라고 보십니까? 불법 소동이라고 보십니까? 아 이거 참 그 난입이니 뭐 그 폭력이니 뭐 오늘 뭐 심지어 뭐 성폭력이니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저도 사실 전 그 자리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관련 동영상이나 이거 가능한 다 보려고 봤는데, 네. 뭐 그렇게 그 격한 용어를 써야 될 만큼 무슨 심각한 문제가 전개된 건 아니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일단 네. 불미스러운 일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또 이게 그 어쨌든 국회 안에서의 100m 이내에서 원래 집시법 자체의 근거에서 이제 그 시위가 보장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그걸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의사당 밑에 그 본관 앞에 계단에서는 관행적으로 지금 한국당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거기서 그 피켓 시위들을 해왔었고, 그때마다 핵심 당직자 당원들이 거기 참여했었습니다. 실제로 당원과 또 이런 단체 회원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성격이? 근데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 그 단체 회원인데 그분들이 당원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된 거고 안 된 건데, 그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지금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거기서 뭐 특별하게 무슨 선동을 해서 뭐 국회 본청을 뭐 들어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뭐 황교안 대표를 비난하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그 워딩 하나를 갖고 계속 활용을 하던데, 그거는 저기 국회 정문에서 그 계단까지 들어올 수 있게 했다는 거. 그래서 들어와서 시위 집회에 함께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표현을 한 것이지, 여기서 그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무슨 본청 난입을 뭐 주도했다든가 그런 발언을 했다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건 사실 무근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이걸 확대 과장하면서
오히려 그 한국당의 그 본래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선동한 적은 없고 관행으로 보고 계시다. 네네. 네. 저는 우선 자유한국당이 이 똑같은 사안이 만약에 외국에서 일어났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평을 내놓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1야당, 극우 세력, 그리고 국회 폭력 시위 이런 워딩들이 그 타이틀로 나오는 어떤 언론 보도를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가 아니라 그럼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 관해서는 저는 황교안 대표가 좀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를 분명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그런 고민을 한 결과를 당원과 그리고 국민 앞에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삭발하시고 단식하시고 폭력 집회하시려고 장애 집회하시려고 투쟁하시려고 정치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황교안 대표가 폭력 집회를 절대로 선동하지 않았고요. 그걸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공당은 합법적이고 절차에 근거해서 시위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리고 그거를 정당화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불법으로 폭력 시위하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가장하고 있다. 이걸 확대 가장하고 있는 게 정의당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정의당의 전신인 민노당의 그 의원은 국회 본청 안에서 체류탄을 까서 그 국회의장석에다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 폭력적 정당이 그 앞에서 그 어떤 국민들과의 좀 실갱이를 가지고 일어났던 거를 갖고 지나치게 너무 확대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어떤 예. 그 어떤 의도나 그런 게 없으셨다고 했는데요. 정치인은 그리고 특히나 제1야당의 당 대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결과적으로 연결돼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여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래도 하명 수사 의혹 관련한 압수수색은 뭐 수사 내용을 두 분과 짚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하필 또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다음 날 압수수색이 나왔거든요. 일단 민주당에선 뭐 오비락인 거냐 의도적인 거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마지막으로 짚으시겠습니까? 예. 그 송병기 전 그 울산 이제 경제 부시장의 이제 수첩이 나왔잖아요. 수첩이 나왔고 거기서 BHA 개입 그리고 VIP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첩이 나오고 각종 그 공작했던 문건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문무 행정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총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무슨 총리 인준과 관련돼서 그거를 하기 위한 검찰의 무슨 수다 이런 거는 정치적 공세라고 보고요. 실제 검찰은 절차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 울산 사건 관련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검찰을 통해서든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든 일단 결과가 공정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도 검찰이 그 대통령의 어떤 임명권의 날짜에 맞춰서 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법원이 그 영장을 내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앞서서 여러 가지 수사에 관해서 검찰이 어떤 그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소를 한다거나 그게 오비락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비락이 진짜 많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민주당 의총열과 나오면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부대변인 또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